지금이 그런 상황처럼 흘러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개인 제한적 해법이라고 소위 이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그렇게 되면 유효 수요가 없던 소위 총수요가 살아나서 소비자들이 다시 돈을 쓰고 그렇게 되면 공장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제 소위 소비 경제의 논리인데, 소비 측면에서 보는, 그래서 소비 측면에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유효 수요를 더 만들어내겠다. 말하자면 돈을 무제한으로 풀어서 그게 유효 수요로 금리를 떨어뜨리고 소비자를 자극하고 소비자들이 다시 소비를 해서 그것이 다시 공장을 돌리는 이런 방법의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자 때, 그러니까 어제자라고 하면 1월 21일자입니다. 그 안재욱 교수께서 지금 양적 완화가 미정유의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소위 케인즈적 이 경제해법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파국적 양상이 도달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미국부터 보면요. 미국도 뭐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 수준에 입각해 있잖아요. 원래 미국의 FRB, 페더럴 리저브 보드죠. 그 페드라고도 하기도 하죠. 연방 준비제도이사의 페드가 금리를 내린다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연방기금금리라고 하는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할 때 그 연방기금금리는 우리나라의 콜 금리처럼 아주 단기금리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단기금리로부터 이제 30년 국채금리까지 아주 초장기금리까지 쭉 이제 스프레드를 가지면서 움직이거든요. 물론 장기금리가 더 높죠. 대부분의 경우에 장기금리가 더 높고 단기금리가 낮습니다. 그 위험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데요. 멀리 있는 일이니까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붙죠. 또 이제 시간의 함수니까 금리라는 것은. 그래서 장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가 높고, 사실은 단기금리는 정책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일의 어떤 그날 당일의 어떤 자금 사정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금리는 경기를 잘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로 갈수록 경기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활발하게 잘 돌아갈 것 같다 그럴수록이 사실은 금리는 높죠. 그래서 단기금리로 올수록 낮아집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만질 때는 이 단기금리를 원래 만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채권, 주로 이제 미 재무성 정권 중에 빌이라고 부르는 단기 재무성 정권을 샀다 팔았다 하는 공개시장,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시중에 돈이 좀 많다 싶을 때에는 채권을 팔면서 돈을 걷죠. 그 다음 시중에 돈이 모자란다 할 때는 채권을 삽니다. 시중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사면서 돈을 주죠. 그럼 시중에 이제 자금 수요가 높아져서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제 은행들은 단기 금융시장에 따라서 금리가 좀 내리지만 아무래도 금리 부담이 적고 자금 운영할 수 있는 폭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들은 보는 통화가 늘어나는 만큼 지급준비를 제외하고 통화 창조의 승수에 따라서 대출을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은 금리를 낮추면 대출이 자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금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쭉 이제 우리 소비자들에게까지 돈이 풀리면서 소비자들이 소비를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금리를 조절하면서 돈을 풀어도 은행 안에만 돈이 갇혀 있고 돈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금리를 낮추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판독되는 겁니다. 아, 경기가 별로 안 좋구나. 경기 전망도 별로 안 좋구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자꾸 끌어내려가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경기가 별로 안 좋겠구나. 그러면 현재 소비를 줄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작용하는 겁니다. 야, 이게 문제죠. 더군다나 이제 양적 완화 정책 중에 하나가, 특히 오바마는 미국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해줌으로써
달러가 흥청망청해지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져서 미국의 수출을 촉진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말하자면 근린궁피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하는 전략이죠. 사실은 오바마가 지금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말하자면 1930년대만 해도 미국 경제가 그래도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오바마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로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 FRB의 금융통화정책이 오히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배가 나이 네이버라고 하는 소위 근린궁피파 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그래서 지금 그 버냉키가 처음에 이제 단기금리를 조정해서 은행의 자금 수위를 높여주고 은행 자금 수위를 높여주면 자동적으로 대출이 늘어나고 총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기대가 작동이 안 되므로 양적 완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체계가 단기로부터 장기로 쭉 펼쳐져 있거든요. 그런데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것은 말이 이제 양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혼동하기 쉬운데 그동안은 트레저리 빌이라고 불리는 1년 미만 단기 채권을 가지고 단기 금융시장에 단기 금리를 만졌던 데 반해서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10년물, 소위 노트라고 불리는 2년 내에서 10년까지 이르는 중장기물을 가지고 실제 시중금리 자체를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제 그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답게 금융시장, 금융기관들 사이에 자금 과부족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이제는 그게 작동 안 하니까 더 깊숙이 들어와서 시장에 직접 들어와서 시장 플레이어들하고 같이 매매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체면이 말이 아니죠. 사실 중앙은행의 체면이라는 게. 말하자면 이렇게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 안 하는 어린애를 둔 엄마가 전에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하고 채근을 하다가 이제는 안 되니까 옆에 와서 써주는 겁니다. 야, 읽어봐. 써. 그러니까 단기금리로부터 장기금리까지 쭉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있는데 단기금리 조절하는 것으로 금리가 안 먹히니까 이제는 직접 시장으로 뛰어들어와서 직접 10년물짜리의 노트를 거래하면서 시중에서 한번 경제 전체를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참 야심이면 야심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한, 어떻게 보면 졸렬한 그런 지금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안 살아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5% 실업률 목표까지 정해서 이 선까지는 우리가 무제한으로 돈을 풀 거니까 염려 말고 쓰세요. 이겁니다. 지금. 소비자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실업률이 6.5% 가서 경기가 완전히 살아날 때까지는 무조건 돈을 계속 풀 거니까 마음대로 돈 대출해서 빌려 쓰세요. 라는 게 지금 참 이것도 정책이라고 케인지안적 통화정책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앙은행은 끝나버린 거죠. 중앙은행은 원래 산정에 고고한 뭐라 그럴까요? 신선처럼 있어야 되는데 저작거리에 내려와서 채권 딜러들하고 지금 막 머리를 부딪혀가면서 어떻든 금리를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풀어대는데 안 풀리고 있죠. 약발이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이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일본 중앙은행이 또 돈을 무제한으로 풀겠다 하면서 야 그럼 중앙은행이 뭐냐? 이 중앙은행이 독립이냐 아니면 중앙은행이 종말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일본 국채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그렇게 무한정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국채 금리가 1%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1%밖에 안 됩니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또 1%에다가 물가 떨어진 만큼 합치면 실질 이자율이 이제 2% 정도 된다. 그럼 뭐 2%면 어때? 그것도 감지덕지다 하고 이제 채권을 사죠. 일본 국가 부채가 GDP의 230%고 그래서 그리스의 175%, 이탈리아의 125%의 거의 2배 가까이 된다. 일본 정부의 예산 적자율이 전체 예산에서 적자 편성되는 율이 10%다. 그 드디어 이제 일본 정부가 아베가 이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베의 도박은 뭐냐? 아마 지금까지 일본을 지탱해왔던 그런 도시가 역방향으로 움직이겠죠.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침자 마틴 펠드스타인이 어제 아침자인가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쓰고 가디언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그 마틴 펠드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만일에 일본은행이 매월 13조엔씩 무조건 푸는 저 정책을 계속할 경우에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고 인플레가 갑자기 치솟는 이상한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본 국가부채의 23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일본 국가부채가 금리가 지금 1%인데 2%만 되어도 이자 부담은 2배가 늘어나잖아요. 그러고 예산 적자율이 지금 10%인데 20%를 껑충 뛰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눈덩이처럼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 국채를 발행하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아베가 지금 돈을 무제한으로 푸는 것이 그동안 그나마 일본이 축소균형이나마 쭉 유지되어 오던 기존의 논리를 뒤엎음으로써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튀어오르는 게 가속화되면서 일본 정부를 진퇴양난에 빠뜨리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파국적 상황을 만들어낼 거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악순환에 빠질 거다. 그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냐. 투자자들은 일본 국가의 아베 정부의 정책을 지금은 환영해요. 일반 국민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겠죠. 인플레가 된다? 그렇다면 국채금리도 조금은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한 끝에 일본 국채금리가 신속하게 올라가면서 부채가 폭발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다. 말하는 폭발하는 부채와 상승하는 이자율. 그 이자가 많아지면 이제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지잖아요. 그래서 이 높은 금리가 되면 가계 자산의 현재 가치는 폭락할 거고 일본이 불안불안하게 버텨왔던 20여 년의 장기 침체를 끝으로 파국적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화 문제, 아베노믹스가 나오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초비상이 독일은 독일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뭐 미리부터 양적 완화를 해왔으니까 하면서 이제 한국, 독일 이런 데서 이제 비상을 일으키고 또 일본 그 자체로도 굉장히 위험한 도박적 게임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일본도 경기가 좀 좋아지는 것이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파국적 양상이 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점에 여러분들도 이 정규제 TV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판경 기사 같은 것이 나면 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이런 기회에 또 우리가
국제 환율 전쟁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